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남도 끝자락의 산과 강이 맞닿은 고을엔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서문가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문혁이라는 사내가 있었죠. 문혁은 어려서부터 문무를 겸비했다고 칭송받았고 집안의 재산과 명예를 그대로 물려받았답니다. 문혁은 언제나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으며 하늘 아래에 자신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믿었고 사람의 값은 신분으로 매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문혁의 집은 마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고 마당에는 매일같이 말발굽 소리와 종이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신호였고 그 자신에겐 권세의 징표였답니다. 그날도 문혁은 종들을 쭉 늘어 세워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대청의 먼지를 닦으라 하였거늘 어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냐? 문혁의 음성은 칼날같이 날카로웠고 그 칼날은 식솔들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답니다. 한머슴은 문혁의 말에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바람이 거세어 먼지가 자꾸. 변명은 필요 없다. 문혁은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닥을 콱 내리쳤고 마른 소리와 함께 집안 구석까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문혁의 아내 이화였죠. 이화 마님은 말수가 적었으나 언제나 단아한 표정으로 식솔들을 다독였답니다. 그런 이화 마님의 얼굴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종들은 그저 마님의 따뜻한 시선에 얼었던 심장을 녹였습니다. 매일 이화 마님은 칼날같이 차가운 서방을 이해하려 했었죠. 서방의 거친 말 속에도 책임감이 있고 그의 냉정한 눈빛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다고 믿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혁의 오만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문혁은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 대신 서열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면 마당 끝 감나무에 새들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화는 서방의 곁에 다가가 감나무의 새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죠. 서방님, 저 새들을 보십시오. 감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쪼아 먹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않으니 다툼도 없고 욕심도 없어 보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문혁은 아내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여인네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그럴싸하오. 하지만 세상은 새가 아니요 사람이요 기다리는 자는 굶고 움켜쥐는 자가 얻는 법이요. 이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눈에 잠깐 슬픔이 비쳤으나 이내 미소로 감췄습니다. 이화는 믿고 싶었습니다. 서방의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고 다만 그가 그것을 꺼내 쓰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요. 이화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대청의 등불을 하나둘 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름을 채우며 서방의 서책을 정리했죠. 그녀의 손끝에는 세심함이 깃들었고 책마다 묵향이 스며 있었답니다. 서방님의 서재에서 나는 묵향이 난 참으로 좋구나. 서방님이 예전처럼 서책을 가까이 하는 날이 올 것이야. 이화는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던 서방을 그리워하며 서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서책의 위에 먼지를 살짝 털자 낡은 서책 사이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흘러나왔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글귀를 본 이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장은 젊은 시절 서방님이 과거 준비를 하며 적었던 글귀이구나. 이화는 그 글귀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문혁이 세상의 기대와 이상을 품고 있던 시절, 사람의 도를 논하던 바로 그 시절의 흔적을 찾으니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찾은 듯 좋았죠. 이화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다시 책 속에 넣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음을 언젠가 다시 찾으시기를. 그날 밤 문혁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내일 고을 원님이 연애에 온다 하니 준비를 하시오. 네, 서방님. 당신도 함께 하시오.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오. 이화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의 존귀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품은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문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또 이상한 말을 하는구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법이요. 이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그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감의 은혜보다 큰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부인은 세상 물정을 몰라 그리 말하는 것이요. 이화의 말은 문혁의 말에 연기처럼 흩어져 등불 아래 사라졌답니다. 문혁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죠. 그날 밤 달빛이 마루 끝을 비추고 있었고 이화는 혼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나 이화의 눈에는 안개가 낀 듯 흐릿했답니다. 그 순간 이화의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던 거죠. 이화는 통증을 감추고 이불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혁의 집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죠. 이화는 일어나지 못한 채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약도 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유능한 의원을 데리고 오지 않고 쓸모없는 의원들만 오는 것이냐. 문혁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했으나 눈은 촉촉하게 젖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죠. 이화는 그런 서방의 모습이 안쓰러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따뜻하길. 그 말이 마지막으로 이화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며 향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문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귀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통곡하고 제사 준비를 서두르고 종이 울렸지만 모든 소리가 물속처럼 멀리 들렸죠. 문혁은 그제야 부인이 세상에 없음을 깨달았고 부인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부인의 빈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화가 늘 정리하던 서책은 이제 먼지로 덮였고 그녀가 켜던 등불은 다시는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밤마다 그 등불 자리만이 텅 빈 채 남았고 문혁은 그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죠. 부인, 세상은 여전히 힘이 지배하오. 허나 어찌된 일인지 그 힘으로도 그대의 빈자리를 메울 수가 없구려. 문혁은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슬픔은 보이지 않는 안개가 되어 문혁의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서문가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막했고 바람이 스쳐도 종이 울리지 않았고 마당에 새들조차 내려앉지 않았답니다. 오만하던 문혁의 눈빛 속에 처음으로 고요와 두려움이 함께 스며들었죠. 그 두려움은 아직 살아있으나 무언가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인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화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문혁의 대문은 닫힌 채 마당의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어도 소리내지 않았죠. 문혁은 매일 아침 관복을 차려입었으나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여전히 아내의 향내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 위에 먼지가 겹겹이 쌓여갔답니다. 종들은 주인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고 대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부엌에 불조차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도 문혁은 홀로 앉아 식어버린 술잔을 들고 있었죠. 바깥에선 비가 내리고 처마 끝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그 집안을 맴도는 정막을 깨려는 듯 들렸답니다. 그때 텅 빈 대청마루에 넋놓고 앉아 있다가 문득 속삭였습니다. 이화 부인은 이제 나를 보지 않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대답 대신 천둥이 멀리서 우르릉 울렸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허전하던지 그는 잔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대감마님, 바깥에 한 여인이 찾아왔구먼요. 문혁은 눈썹을 찌푸리고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비 오는 날 누가 왔다는 것이냐? 머슴이 머뭇거리며 말했죠. 거지 같진 않사온데 옷차림은 비에 흠뻑 젖었구먼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어주면 품을 팔겠다고 하는구먼요. 문혁은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듯이 무심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하지만 머슴이 조심스레 덧붙였죠. 대감마님, 그 여인의 이름은 백설이라 하는데요. 기이하게도
이화마님의 목소리와 닮았어요. 그 말에 문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창문을 열자 장맛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답니다.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붙어 있었고 머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답니다. 깊은 산에서 길을 잃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의 눈처럼 맑고 단단했던 거죠. 누구냐? 수첩 백설이라 합니다요. 하루 한 끼라도 먹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품을 팔겠습니다. 백설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은 담담한 울림이 있었죠. 문혁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왠지 모르게 이화가 생전에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겹쳐 보였던 거죠. 문혁의 마음에 불쾌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냐? 백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이 집에 연못가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하여 그 꽃을 보고 싶었지요. 그 말에 문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화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꽃이 연못가에 피는 꽃이었으니까요. 이화는 늘 그곳에서 매화를 돌보곤 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답니다. 문혁은 무언가를 회상하듯이 고개를 들어 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며 말했죠. 좋다. 품을 팔겠다면 써보마. 그날 이후 백설은 서문가의 여종이 되었답니다. 백설은 말수가 적었고 대신 몸은 어느 종들보다 부지런했습니다. 하여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저녁이 되면 꺼져가는 등잔불을 새기름으로 갈았죠. 백설의 걸음은 조용했으나 그녀의 발자국은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어딘가를 밝혀주기 위해 움직이는 발자국 같았습니다. 종들은 백설을 보고 수군거렸답니다. 새로 들어온 백설이 말이여. 어찌나 손이 빠른지 하루 만에 마당이 새로 난 듯하구먼. 그뿐인가 대감마님께서도 백설이 들어온 날부터 화도 덜 내는구먼. 헌데 난 아무리 봐도 백설의 눈빛이 이상하게 보였구먼. 이화 마님의 눈빛하고 닮지 않았는가벼? 소름, 나도 그리 생각했구먼. 문혁은 종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 믿지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혁이 마당을 지나는데 하나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백설이 대나무를 다듬으며 손등을 베었는데 그녀는 아프다는 기색 없이 그 피를 소매로 닦고 그대로 일을 계속하는 모습이었죠. 문혁은 그런 백설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궁금했습니다. 피가 나는데 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냐? 백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죠. 마당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지요. 이 작은 상처는 그리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 말에 문혁은 잠시 입을 다물고 넋놓고 백설을 바라보았답니다. 백설의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했고 바로 이화가 자주 하던 말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문혁은 낮에 백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여 입안에 도는 술맛이 쓰고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죠. 저 백설은 어디서 온 것인가? 며칠 뒤 문혁은 마당에 화초를 밟은 머슴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죽은 아내가 직접 심은 것이거늘. 어찌 발로 밟을 수 있단 말이더냐? 문혁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머슴은 땅에 엎드려 몸을 떨며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백설이 조심스럽게 문혁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는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문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왜 나서느냐? 나무도 사람도 님이 주신 숨으로 살아가죠. 그 숨을 꺾으시면 그 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말은 단순했으나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 순간 백설의 어조, 눈빛, 말끝이 모두 이화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혁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덜덜 떨렸죠. 문혁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그런 말은 감히 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저는 다만
이 화초를 심으신 분이 이화마님이셨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문혁의 시선이 굳었고 부인의 이름이 여종의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혁은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갔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저 등 뒤에서 백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따라왔죠. 나무를 살리려면 흙을 먼저 살펴야지요. 또한 너무 단단히 밟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지요. 그 말은 마치 사람을 살리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문혁은 부인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무작정 술을 마셨지만 머리는 더 맑아지기만 했답니다. 문혁은 술잔을 내려놓고 향로에 불을 붙이고 이화가 남긴 서책을 꺼냈죠. 서책을 꺼내는 순간 죽은 부인이 보고 싶어 참고 있던 슬픔이 밀려왔고 문혁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책을 천천히 펼치는 순간 편지 한 장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는 그 편지를 펼쳤고 그곳에 부인이 남긴 문장이 쓰여 있었답니다. 신분이 아닌 진정한 마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들지요.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문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려. 그날 이후 백설은 문혁의 곁에서 점점 더 깊이 스며들어갔고 문혁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백설한테 젖어들고 있었답니다. 백설은 언제나 일정한 거리에서 문혁을 대했으나 그 거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설이 문혁의 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활기가 느껴졌고 백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정갈함이 남았죠. 쓰러진 항아리는 바로 세워져 있었고 죽은 꽃은 새 흙으로 옮겨져 작은 새싹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문혁은 자신의 주변에서 생기는 소소한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문혁은 매일 밤 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악몽을 꿨죠. 헌데 그날 밤은 꿈속에서 이화가 미소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니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부인 보고 싶었소. 어찌 나만 두고 먼저 떠나셨소. 서방님, 죽은 저를 그만 놓아주시고 서방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요. 서방님을 살아가게 해주는 사람들은 서방님께서 업신여기는 그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너무 생생하여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답니다. 그때 문 밖에서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는 백설의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화의 숨결처럼 잔잔히 그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쓸어내리고 있는 듯 들렸죠.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거세었습니다. 장마는 며칠째 그칠 줄을 몰랐고 서문가의 땅도 물을 머금어 눅눅했죠. 하늘은 비로 뒤덮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 무너질 듯한 예감이 흘렀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그날 밤. 한 줄기 번개가 어둠을 찢더니 천둥이 산을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죠. 잠시 후 안채 쪽에서 머슴의 비명소리가 서문가를 뒤 흔들었답니다. 불이다. 곳간에 불이 났다. 그 외침은 대지를 뒤흔들었고 종들이 우왕좌왕 마당에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있던 장작더미에 번개가 떨어지면서 삽시간에 서문가의 집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문혁은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그 불길은 오히려 더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지붕 위에 기와가 터지고 불덩이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모습은 마치 커다란 집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머슴들이 줄지어 물동이를 들고 뛰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어 불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쪽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누구요? 우리 석돌이가 아직 저 방에 있구먼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셔요. 안악내는 아들이 불길 속에서 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그 순간 불길 사이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번쩍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문혁은 그 여인이 백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소리쳤죠.
멈추어라. 미쳤느냐? 목숨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문혁이 소리쳤지만 백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설은 망설임도 없이 물동이에 물을 번쩍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문혁은 팔을 뻗어 백설을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손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백설의 행동에 놀라워했고 부디 아이와 백설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죠. 어서 물을 뿌리거라. 쉬지 말고 뿌리거라. 문혁은 순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인도 잃었는데 백설마저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와 불이 뒤섞여 지옥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그때 불길은 바람결에 휘날리며 곳간 지붕을 무너뜨렸고 문혁의 발밑으로 재와 불똥이 떨어졌죠. 문혁의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리석은 여인, 왜 저리 남을 위해 무모한 짓을 한 것이냐? 문혁은 결국 절규하듯 울며 소리쳤고 소리 없이 절규하던 종들도 하나 둘 목 놓아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문가의 밤은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 순간 불로 무너진 문틈 사이로 아이를 품에 안고 백설이 기적처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설의 저고리는 이미 불에 그슬렸고 팔은 새까맣게 다 흉직하게 변해 있었답니다. 하지만 백설의 품 안에 안겨 있던 아이는 놀란 눈으로 어미를 찾았고 어미 품에 안긴 순간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혁은 백설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백설, 대감마님, 아이가 무사하여 참으로 다행입니다. 자네의 팔을 보시게.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백설은 자신의 팔을 힐끗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로 죽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했으니 말입니다. 문혁은 백설의 팔목을 잡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요? 무슨 일이라고 했느냐? 내 팔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더냐? 어서 치유를 해야 한다. 문혁은 안방에 상시 준비되어 있는 약상자를 꺼냈죠. 그리고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미련한 짓을 하였구나. 그 한낱 아이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뻔하였느니라. 백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마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말에 문혁의 눈이 번쩍 뜨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마님이라 했느냐? 내가 부인과 아는 사이였더냐? 백설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하늘이 기억하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불길보다 뜨겁게 문혁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문혁이 떨리는 손으로 백설의 화상 입은 팔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죠. 그 말을 어디서 들은 것이냐? 문혁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도 권위도 없는 인간의 떨림이었습니다. 백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눈을 떴죠.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깨끗했답니다. 마님께서 늘 대감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이화가 네, 마님께서는 우리 대감이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되길 기원했지요. 그날 밤 제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내가 떠나거든 그 사람 곁에 머물러 달라 하셨지요. 대감님의 마음이 얼음 같을 때 불씨가 되어 달라면서요. 문혁의 두 눈이 흔들렸고 한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섰답니다. 이름 백설은 마님께서 제게 하사하신 이름이옵니다. 눈은 차지만 그 안에는 맑은 빛이 있으니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제야 문혁은 깨달았습니다. 백설이 단지 우연히 찾아온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화가 남긴 마지막 인연이었죠. 문혁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와 그대는 떠나서도 나를 이토록 가르치는구려. 당신이 살아있을 때 깨달았다면 부인이 지금도 제 옆에 있었을까요? 백설은 문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에 달려있다고요. 문혁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고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한마디 뜻조차 알지 못했구나. 이제 아셨으니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바로 대감마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창고의 불길이 완전히 꺼졌답니다. 연기가 거치자 마당 가득 하얀 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재는 마치 눈처럼 고요했죠. 문혁은 그 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와 그대가 내게 보내준 눈이 이것이었구나. 모든 것을 태워서야 나는 비로소 볼 수 있었어. 대감마님,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기도 하지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사람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문혁은 백설의 팔을 조심스레 붕대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는 깊었으나 그 위에 닿는 그의 손길은 처음으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불길은 사라지고 대청의 기둥에서는 빗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지저귀었죠. 문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소리 참 맑구나. 부인이 살아있었다면 저 소리를 들으며 웃었겠지. 백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지금 그리 웃고 계실 겁니다. 그 순간 문혁의 눈가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비로소 그의 가슴 속 오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그날 이후 서문가의 불은 꺼졌지만 그 불길 속에서 태어난 또 다른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배운 한 양반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늘은 마치 오래 울다 웃는 얼굴처럼 깨끗하고 고요하기만 했답니다. 서문가의 뜰에는 비 냄새와 함께 젖은 흙의 향이 감돌았고 달빛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어 온 세상을 은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문가의 하늘엔 언제나 달빛이 고요히 내렸습니다. 이화가 떠난 뒤에도 그리고 백설이 찾아온 뒤에도 그 집의 달빛은 늘 변함없이 은빛으로 서문가를 감쌌죠. 그날도 문혁은 뜰에 홀로 앉아 있었고 백설이 들고 온 등불이 살짝 흔들리며 그 곁을 밝혔습니다. 대감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백설의 음성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날따라 조금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혁은 고개를 돌려 등을 돌리려는 그녀를 불러 세웠죠. 잠시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대는 어찌 이화를 이토록 잘 아는 것이냐? 백설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화마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벗이었지요. 벗이라. 문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화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백설은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은 몸이 약하시어 다른 양반댁 교수들과 어울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종이었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요. 책을 읽어주시고 글을 가르쳐주시며 말씀하셨고 신분이 다르다 하나 마음은 하늘 아래 모두 같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지요. 백설의 목소리엔 따뜻한 회상이 스며 있었고 문혁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내가 본 그 눈빛이 이화와 같았던 것이구나. 문혁의 말에 백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은 등을 돌려 조용히 물러갔죠. 문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허전함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내가 백설을 통해 이화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백설이라는 여인을 연모하는 것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구나. 그의 속삭임은 달빛 속에 묻혔습니다. 장마비가 그친 다음 날 문혁이 출타해서 돌아오니 집안이 소란스러웠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집이 이리도 어수선하다는 말이더냐. 아낙네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죠. 대감님, 큰일이 어유. 백설이가 낯선 사내들에게 끌려갔구먼요. 그 말을 들은 문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엇이라 했느냐?
그자가 누구란 말이냐? 윤태식이라 하는 자구먼요. 듣기로는 백설아비가 도박으로 진 빚이 있는데 백설이를 담보로 잡았다고 했구먼요. 그 순간 문혁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백설을 잃는다면 내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구나. 밤이 내리고 산길을 따라 달빛이 비쳤습니다. 문혁은 윤태식의 거처로 곧장 달렸죠.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윤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양반 나리께서 여종 하나 때문에 이리 흥분하실 줄이야. 그래, 나는 이제야 사람의 마음을 배웠다. 백설은 나에게 단순한 여종이 아니다. 백설은 방문 건너편에서 문혁의 말을 다 듣고 있었고 그의 말뜻을 헤아리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 윤태식은 사실 백설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지만 백설만큼은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백설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기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설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백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도박꾼은 아니었죠. 다만 윤태식이 뿌려놓은 덫에 걸려 한 방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그만 도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 백설이를 담보로 걸게 되었던 거죠. 백설아비는 윤태식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윤태식은 비웃으며 칼을 뽑았지만 백설이 몸을 던져 문혁을 막아섰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외침에 윤태식의 칼끝이 떨렸고 잠시 후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허나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 백설, 내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다. 백설은 생각지도 못한 윤태식의 말에 정색을 하고 말했죠. 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시지요. 전 제 낭군 될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같이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윤태식은 백설을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더 이상 백설의 말에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설은 윤태식의 손이 아닌 문혁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죠. 백설 덕에 나는 사람의 길을 배웠다.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며칠 뒤 문혁은 관청에 서신을 올려 백설의 신분을 양인으로 풀어달라 간청했습니다. 그의 진심과 공덕이 알려지자 고을 백성들 또한 청원에 동참하였죠. 그리하여 마침내 봄의 첫날 문혁과 백설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들꽃 위로 스며들었고 문혁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화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인연이 바로 그대였구나. 백설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심이 꽃을 피웠습니다. 서방님,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인, 무엇이든 말하시오. 부인이 지금 별이라도 따달라 하면 따드릴 수 있을 것 같오. 백설은 문혁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서방님, 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소, 내가 적극 지원을 하겠소. 그리하여 가난으로 고생하는 고을 사람들은 백설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들의 연못가의 해마다 흰 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백설제라 불렀죠. 그곳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문혁과 백설의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